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브루스입니다.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날 우리는 저 평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정부 정책의 목표에도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고, 또 평소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뭐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하는 이념 문제를 얘기할 때도 등장을 자주 하고 있는 단어고요. 그런데 이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의미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면서 그 평등이라는 단어 앞에 생략되어 있는 어떤 의미나 전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이 평등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이 책 선택할 자유라는 데에 전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이 평등의 개념,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이걸 잘 정립을 해서 앞으로는 그 단어를 듣거나 사용을 할 때 잘 그 단어를 이해한 채로 사용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방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아무래도 서구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서구에서 쓰이는 평등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세 가지 종류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격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제 인격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신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잘 나타난 개념인데요. 미국 독립선언문의 어느 파트냐면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가운데에는 생활,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모든 사람은 그 개인 자신으로서 귀중하다. 존재 그 자체가 귀중하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 즉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가 두 번째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할 권리를 갖는다. 즉 다른 어떤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볼 때 자유는 평등을 정의할 때 포함되는 일부가 되겠죠. 결코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는 평등이라는 개념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가치관, 취향, 그리고 능력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매우 다른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하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각자 그렇게 해야 될 권리를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다른 이들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엘리트이든 다수 집단이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타인한테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인격적인 평등은 이런 의미에서의 평등이 될 겁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코빌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미국 국민은 그 재산과 지성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평등하게 보이며, 환원하면 그 힘에 대해서 더욱 평등하게 보인다. 동시에 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점을 경계할 것을 강조를 하죠. 평등에 대한 열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껏 강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열정은 비천한 사람들을 높은 지위로 들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등에 대한 타락한 취향 또한 갖춰져 있어서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수준까지 끌어내리지는 않고 못 베기도록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지닌 불평등보다 노예 상태의 평등을 택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평등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을 시킵니다. 이렇듯 미국의 초기에 나온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자유라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인격적 평등에서의 평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떤 아이는 장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장님이 아니게 태어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다른 데서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쓰이던 표현인데요. 능력에 따라 열리는 인생. 그것이 이제 기회평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맞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게 되는 지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의적인 장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문이나 뭐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그 밖의 특징들이 인간에게 열리는 기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의 능력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여기면 되겠죠. 인격적인 평등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평등도 자유랑은 모순되지가 않겠죠. 오히려 자유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특정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인종, 뭐 피부색, 종교 이런 이유로 거부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죠. 또 기회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평등은 자유랑 함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국민 대중이 이제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가치 체계에서 기회 평등은 굉장히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건 이제 주로 경제 정책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당시 이제 표어는 자유기업, 경쟁, 자유방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들은 인간의 활력을 막대하게 방출을 시켰죠. 그래서 미국을 더 생산적이고 동적인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동도 일상 다반사인 사회가 됐죠. 또한 자선활동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회의 평등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진화해 오면서 이 결과의 평등이 요즘에 이제 이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근데 결과의 평등은 생각해 보면 그 목표가 공평이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목이라는 표어를 내세웠는데 이 그럴듯해 보이는 표어는 사실은 칼 마르크스의 표어를 대치한 거죠. 칼 마르크스의 어떤 표어냐 하면은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서 라는 표어를 대치하는 게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목이라는 이 표어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평등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격적인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증진시키죠. 두 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목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제한시키겠죠. 자유를 축소시키겠죠. 만일 사람들이 무엇을 손에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공평이라는 기준에서 결정하기로 한다면 무엇이 공평한지는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공평한 목의 기준을 결정하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결정한 바 기준을 타인들한테 강요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자기들의 이제 공평한 목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리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들 사이가 평등한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는 평등한 뭐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결과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이라든가 기회의 평등과는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랑도 충돌을 하게 되겠죠.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이거는 이제 결과의 평등을 놓고 얘기할 때나 성립하는 이야기지. 앞서 말씀드린 원래의 평등의 개념, 인격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을 얘기할 때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결과의 평등을 사회 조직의 원리로 채택하거나 지배 원리로 하려고 했던 곳들은 이제 뭐 러시아나 뭐 저 중국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곳들이겠죠. 언제나 이제 최종 귀결이 공포의 지배가 됐죠.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어떤 서구 국가들, 물론 걔네들은 더 약간 러시아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온건적인 정책을 썼음에도 이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자유의 축소가 일어났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의 배후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열정은 주로 어떤 어린이가 단지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어떤 어린이보다 이익을 더 본다. 그것이 불공평하다라는 널리 신봉되고 있는 어떤 신념에서 유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불공평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재산의 상속의 형태에서의 불공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라든가 뭐 신체적인 능력, 뭐 수학적인 천재성, 뭐 이런
것에서 보는 어떤 재능적인 상속이라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재산의 상속 그리고 재능의 상속,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죠. 그리고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재산의 상속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죠.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무하마드 알리 같은 뛰어난 이제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뭐 퀸의 뭐 프레디 머큐리처럼 이제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난 그런 이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공평하다고 말하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자연 덕분에 무하마드 알리의 훌륭한 권투 시합을 볼 수가 있고, 프레디 머큐리의 훌륭한 공연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불공평이 가져온 가치가 되겠죠. 만일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들일 텐데, 단지 이제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뭐 부두 막노동자랑 똑같은 보수를 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콘서트를 열고 권투 시합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그리고 이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원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가운데 90%가 10%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에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0%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최고소득층 10%에 과세하는 것을 나머지 80%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A를 위해 D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B와 C가 결정을 한다는 윌리엄 그레엄 썸너의 유명한 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 현명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적어도 이제 기회 평등이나 자유, 이 두 가지의 신념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자유랑은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등 정책, 뭐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2차 대전 이후의 영국을 보면 사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부유한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지속을 했었어요. 소득세율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98%, 근로소득은 최고 세율이 이제 83%, 그리고 상속세는 더 한층 높은 수준의 이제 과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의료, 주택, 뭐 각종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업이나 노령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이제 영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공평한 분배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어떤 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특권 계급이 등장을 했죠. 새로운 특권 계급이라 하면은 첫 번째로 자기들의 직업을 확보하고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했을 때나 인플레이션에서 보호되는 관료,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억눌린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노동운동 귀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제 노동조합들. 세 번째로는 의회나 어떤 관료기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법률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피해서 뭐 해외로 자기의 자산을 돌린다든가 해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소득과 부는 이제 광범위하게 개편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다 큰 공평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죠. 자유시장, 뭐 자본주의가 이런 불평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뭐 부유한 자가 빈곤한 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사실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어디서든 이제 자유시장이 허용되어 온 곳에서는, 그리고 어디선가 기회평등과 비슷한 것이 존재해 온 곳에서는 보통 사람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유시장 운영이 허용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 그러한 사회보다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의 격차가 격심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더 빈곤해지는 사회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의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자유를 제일로 하는 사회는 결국 어떤 다행스러운 부산물로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둘 다 달성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저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하실 때 한번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과의 평등 아니냐,
결과의 평등이라면 내 자신과 우리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까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형이 이거 작업해야 돼. 너 왜 형을 일을 못하게 자꾸 그렇게 거기서 막고 있어? 응? 거기가 따뜻해? 형 그 키보드를 두드려야 되는데 안 돼? 네 허락을 받아야 돼? 알았어? 형아 너 간식도 줬잖아. 왜 그래? 형 이거 좀 하자. 이대 올려야 돼 조금 있다가.